전하,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저 구천의 강물도 천 길 낭떠러지도 아니옵니다. 바로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소첩,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눈이 되어 전하의 곁을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15살 소녀의 눈에 비친 66 노왕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할아버지와 손녀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51살의 나이 차이.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었던 이 혼례의 주인공은 바로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로 기억하기도 하고 정조의 개혁을 멈춰 세운 냉혹한 정치적 존재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궁궐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인간 김씨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고독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상복을 입어야 했고 자신보다 나이 많은 며느리와 손주를 거느려야 했던 여인. 24년을 숨죽여 기다린 끝에 마침내 조선의 권력 중심에 서게 된 그녀의 인생 속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겨울이 너무나 일찍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1745년 충청도 서산의 한 허름한 사가, 명문가라 불리는 경주 김씨 집안의 대문은 낡아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끼니를 걱정하는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될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서산의 겨울바람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어린 김씨는 땔감이 부족해 냉골이 된 방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추위를 견디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묽은 죽 한 사발을 내어주면 그녀는 그것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어린 동생들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가난은 소녀를 일찍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명문가의 핏줄이라는 자부심은 낡은 옷 뒤에 숨겨야 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지요. 끼니를 거르는 날에도 그녀는 꼿꼿이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훗날 그녀가 보여줄 그 서늘한 침착함은 바로 이 배고픔과 추위를 친구 삼아 보냈던 인고의 시간 속에서 단단하게 벼려진 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명문가의 딸이라고 하면 비단옷을 입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 것 같지요?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청렴했으나 가난했고 가문의 명성은 이미 빛이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어린 소녀 김씨가 처음 배운 것은 화려한 자수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뒤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무는 법, 그리고 찬 바람이 들어오는 문틈을 종이로 메우며 인내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찬설이가 내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어린 김씨는 아버지가 서책을 읽는 방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 김항구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세상의 이치는 추나 추동과 같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음을 알라. 하지만 봄을 맞이하는 자는 겨울을 견뎌낸 자뿐이다. 소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법. 그것은 단순히 춥고 배고픈 것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며 속을 보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지요. 훗날 그녀가 66의 노왕 영조 앞에 섰을 때 보여주었던 그 서늘한 기계는 바로 이 서산의 가난한 집안에서 길러진 것이었습니다. 1759년 조선 팔도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영조의 정비였던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66의 노왕을 보필할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간택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머리를 따은 15 소녀에게 66의 할아버지와 혼인하라는 명이 떨어진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정신인 부모라면
딸을 사지로 보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순왕후 김 씨에게 이것은 사지가 아니라 가문을 일으킬 기회였습니다. 간택이 열리던 날 경복궁의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가문의 규수들이 저마다 화려한 차림으로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서산에서 올라온 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대신 단정한 옷매무새를 택했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다른 처녀들과 달리 꼿꼿하게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조는 그 수많은 처녀 중 단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바로 김 씨였습니다. 늙은 왕 영조는 규수들을 시험하기 위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녀들은 답하라. 이 나라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깊으냐? 옆에 앉은 규수들이 앞다투어 답했습니다. 전하, 저 깊은 동에 바다가 가장 깊사옵니다. 아니옵니다. 구름에 맞닿은 깊은 산골짜기가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때 15소녀 김 씨가 조용히 그러나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물의 깊이는 잴 수 있고 산의 높이는 우러러 볼 수 있으나 사람의 속마음은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깊이는 끝이 있으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를 가늠할 길 없으니 어찌 가장 깊다 하지 않겠습니까? 50년 넘게 왕자에서 암투를 견뎌온 노왕의 가슴에 그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영조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다른 규수들이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꽃 중에 왕인 모란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화려한 장미가 최고이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시 한번 영조의 허를 찔렀습니다. 전하, 소첩은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옵니다. 장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볼품없는 목화라니요. 그러나 김 씨의 목소리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모란과 장미는 비록 그 자태가 화려하나 오직 눈만 즐겁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목화꽃은 어떻습니까? 꽃이 지고 나면 솜을 내어주고 그 솜으로 실을 짜서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제 몸을 다 내어주어 세상을 보살피는 꽃이니 어찌 가장 아름답다 하지 않겠습니까? 영조는 감탄했습니다. 14살 소녀의 입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실용적인 안목이 나오다니요. 마지막으로 영조는 규수들에게 방석에 앉으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만이 방석을 옆으로 밀어놓고 차가운 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영조가 이유를 묻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방석에 아버님의 조남이 적혀 있는데 어찌 자식이 아비의 이름을 깔고 앉겠습니까? 이름 또한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것인데 이를 밟는 것은 도리가 아니옵니다. 효심과 영민함 그리고 서늘한 기계까지. 영조는 확신했습니다. 입궁하던 날 밤 화려한 촛불이 켜진 침소에서 15의 신부는 66의 신랑을 마주했습니다. 영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가난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전하, 소첩은 이제 전하의 여인이자 이 나라의 국모입니다. 전하의 고독을 제가 나누겠나이다. 그날 밤 조선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어린 왕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훗날 조선의 권력 한복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인물이 이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대궐의 담장은 높고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합니다. 15살에 중전의 보위에 오른 김 씨. 하지만 화려한 당의를 입고 앉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입궁한 첫날 그녀는 자신이 결코 만만한 왕비가 아님을 온 궁궐에 선포했습니다. 궁녀들이 새 왕비의 의복 치수를 재기 위해 무심코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마마, 몸을 좀 돌려주시옵소서. 뒤쪽을 재야 하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내가 몸을 돌려야 한단 말이냐? 내가 돌아설 것이 아니라 내가 뒤로 물러나 재면 될 것이 아니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국모에게 돌아서라 명령하는 것이냐? 겨우 15소녀의 입에서 나온 서슬 퍼런 호통에 노련한 궁녀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왕비로서의 채통과 법도를 본능적으로 세울 줄 알았던 것이지요. 이 일화는 순식간에 궁중에 퍼졌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새 왕비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며느리 해경궁 홍씨가 자신을 향해 절을 올릴 때의 그 기묘한 정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의부사들, 사도세자, 서른을 바라보는 혈기 왕성한 세자가 15살의 새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그 방 안에는 얼마나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을까요? 정순왕후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왕의 아내가 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전쟁터라는 것을요. 어느 깊은 밤 정순왕후는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세자는 무너질 것이다. 세자가 무너지면 그 아들인 산이 뒤를 잇겠지. 세손이 왕이 되는 날 세자의 죽음을 방조한 나는 어찌 되겠는가? 그녀의 아버지 김항구와 오라비 김기준은 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끊임없이 보고하며 세자를 폐위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가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도박과도 같은 자비를 선택할 것인가? 정순왕후는 차가운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문이 살기 위해서는 강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 그녀는 영조의 집착과 공포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세자의 병증이 깊어지니 신하들의 입방아가 무섭사옵니다. 종묘사직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전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영조의 마음속에 이미 피어난 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날이 밝았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고 거부하자 뒤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대궐 마당에는 세자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중궁전에 앉아있던 정순왕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러 선혈이 배어나와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뒤주를 두드리는 세자의 처절한 곡소리가 들려왔지만 중궁전의 정막은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그녀라고 어찌 인간적인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겨우 18배 나이,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할 나이에 그녀는 누군가의 죽음을 묵인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 세자를 변호하는 순간 자신과 자신의 가문 또한 저 뒤주와 함께 파멸할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실을 당겼습니다. 그 바느질한 땀 한 땀은 세자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는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뒤주에 갇힌 세자가 8일 동안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때 정순왕후는 영조의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영조에게 손수 미음을 떠먹이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노왕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직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영조에게는 스스로를 정당화할 명분이 되었고 그 결과는 사도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18배 나이에 이미 권력의 비정함을 몸소 겪으며 조선의 국모로서 살아남는 법을 처절하게 익히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18배 어린 나이였지만 거울 속 여인의 눈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그때 그녀의 오라비 김기주가 은밀히 찾아와 물었습니다. 마마, 이제 세자가 사라졌으니 세손의 앞날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손을 도와야 합니까? 아니면 쳐내야 합니까? 정순왕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 지금은 누구를 돕거나 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상전하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몸을 낮추고 전하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세손이 왕이 되는 그날 나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내가 흘리지 않은 눈물은 훗날 우리 가문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밤이 새도록 불공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세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가올 피바람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해달라는 욕망의 기도였습니다. 1776년 조선의 하늘이 바뀌었습니다. 66의 노왕 영조가 눈을 감았고 사도세자의 아들 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즉위식 날 정조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신하 앞에서 그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순간 궁궐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정순왕후는 자신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그 말은 곧 내 가문이 연루된 비극의 당사자가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의 개혁 칼날은 점차 외척 세력 전반을 향했고 그 흐름 속에서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 역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처소인 자경전 깊숙한 곳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화려했던 처소는 이제 적막한 감옥과 같았지요. 어느 비 내리는 밤 정조가 예고 없이 대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할머니와 손자. 정조가 차가운 찻잔을 만지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대비마마, 요즘 궁 안의 밤 공기가 유독 차갑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뒤주에 갇혀 계시던 그날 밤도 아마 이토록 차가웠을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상, 지나간 일은 바람에 씻기는 법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셨으니 살아있는 백성의 빛을 보셔야지요. 하지만 정조의 대답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림자가 너무 짙어 빛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그 그림자를 만든 자들이 아직 제 곁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 압박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라비 김기주는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문이 몰락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정순왕후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음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정조는 세손 시절 권신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마다 할머니인 정순왕후를 찾아와 고자질하며 의지하곤 했습니다. 한때는 유일한 내 편이라 믿었던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가문. 정순왕후는 그 배신감과 증오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투명 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앞에서 맞서는 호랑이라기보다 시간을 견디며 기다리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정조라는 거대한 태양이 저물 때까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말없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2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그녀는 매일 밤 칼을 가는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홀로 읊조렸을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하셨지요. 아버님, 내 기어이 이 긴 겨울을 견뎌내어 다시는 누구도 내 가문을 건드리지 못할 그 봄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1800년 6월, 조선을 뒤흔들던 태양, 정조가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대궐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정순왕후 김씨만은 울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의 나이는 고작 11살. 조선의 법도는 이 어린 왕을 대신해 가장 학렬이 높은 어른이 정치를 맡도록 되어 있었지요. 24년 동안 뼈를 깎으며 갈아온 칼을 마침내 칼집에서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죽은 바로 다음 날 국상 중에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례를 깨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순조가 즉위하고 며칠 뒤 편전에는 커다란 발이 내려졌습니다. 그 얇은 대나무 발 뒤에 정순왕후가 앉았습니다. 주상이 어리니 내 이제부터 나라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겠소. 내가 말하는 것이 곧 국왕의 명이니 누구든 토를 달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발 너머 신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가장 먼저 정조가 그토록 아꼈던 친위부대 장용령을 해체했습니다. 왕의 칼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이어 정조시대의 정치 질서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정조께서 생전에 아끼던 자들이 많더구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왕실에 충성했소? 아니면 죽은 왕의 그림자에 충성했소? 이 서슬 펄언 한마디와 함께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1801년의 신유박해입니다.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정조의 힘이었던 남인 세력을 뿌리 뽑으려는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궁과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까지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24년간 억눌렸던 가문의 한을 피의 비로 씻어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자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은 늘 위태로운 법이지요. 순조가 장성하고 안동 김씨 세력이 등장하자 그녀의 수렴청정도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후 다시 정사에 개입하려던 어느 날 좌의정 이시수가 면전에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대비마마 수렴 뒤에 숨어 계실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물러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과연 이치에 맞는지 스스로 돌아보소서. 신하에게 대놓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그녀였지만 흐르는 세월과 바뀌는 권력의 판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라비는 죽었고 남편도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비단발 뒤에 앉아 만백성을 굽어보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은 서산의 그 허름한 사과보다 더 춥고 쓸쓸했습니다. 평생을 지키려 했던 가문, 평생을 갈구했던 권력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예언이었는지를요. 평생을 남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남았으나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볼 시간은 없었던 한 여인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처럼 길고도 적막했습니다. 1805년 정월, 정순왕후는 61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정조의 개혁이 멈춘 조선과 세도 정치라는 거대한 혼란의 씨앗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남편 영조가 잠든 구리 동구릉의 원릉으로 옮겨졌습니다. 51살의 나이 차이를 넘어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한 동반자로 나란히 눕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51살 연상의 노왕을 모셔야 했던 15살 소녀의 두려움이 느껴지셨나요? 혹은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적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 고독한 밤들이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녀를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녀라고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김 씨는 악녀이기 이전에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생존이라는 이름의 뗏목 하나에 의지해 버텨온 한 인간이었습니다. 정순왕 후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남보다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버텨내는 것인지 말입니다. 진짜 성공이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내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으나 나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자식들을 키워내고 가정을 지키고 이 험난한 세상을 묵묵히 걸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정순왕 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난 고단했던 삶에 고생했다. 정말 잘 버텼다라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고 정성 어린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